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 첫 통화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부터 2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대한민국 외교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서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각자 독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을 계기로 가능한 한 빨리 만나자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친근하고 격이 없는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서로가 겪은 암살 시도 경험과 극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골프 실력도 언급하며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정상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일부 야권에선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통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 신호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통화 시점은 취임 초 국무회의 등 현안과 시차 등 여러 일정 문제를 고려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인선으로 김용범 정책실장 등 경제 분야 사령탑을 여럿 인선했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도 발표됐는데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미래기획 수석과 또 재정 정책을 포괄할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신설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라는 국정 철학에 맞춰 공약을 실현할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적임자입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는데 시급성에 따라 경제 관련 인사가 먼저 발표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함께 발표된 조직 개편안에서도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내세웠습니다.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맡는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유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를 임명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폐허와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 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은 물론 인구와 기후위기 해결까지 맡는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신설하는가 하면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두면서 성장 동력 발굴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밖에 복지국가 비전 실현을 맡을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임명됐고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정책조정 비서관실이 하나로 합쳐지는 등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10명의 3실장 7수석 1보좌관 체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시민사회수석을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하고 청년세대 의견을 들을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경찰 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행이라고 비판해왔던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찰국은 폐지가 되고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불만이 터져나왔고 삭발 릴레이에 더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당시 야권도 경찰 장악 시도라며 반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과 또 그 상위 규범인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 조직법에 없는 지금 경찰국을 만들겠다. 이런 진통 끝에 탄생한 경찰국은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노동운동을 하던 동료들을 밀고 해 경찰로 특채됐다는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 사퇴 주장 계속되는데 사퇴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찰국은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없애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의 주요 정책과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경찰국에 밀려 유명 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방안과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임명 제청 권한을 갖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새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실질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가기념일 행사였던 현충일 추념식에 해군 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의 유족도 특별히 초청하며 보훈과 유공자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추념식 뒤엔 예고에 없던 일정으로 근처 재래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주민들과 인사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군 장병의 유족과 서귀포 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도 초청됐습니다. 행사장으로 들어오며 유족의 손을 일일이 잡고 위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족을 한동안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도 순직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애도를 표했고 이 자리에는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분들과 김혜경 여사는 순직 장병의 어린 아들이 해맑게 노는 모습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들 유족을 특별히 모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초청자는 당초 보훈부 초청 명단에는 없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모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첫 국가기념일 행사에서 유공자 예우와 보훈을 강조한 걸 두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추념식 뒤엔 깜짝 소통 행보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근처 재래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취임 뒤 처음으로 주민들을 만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산 먹거리를 들고 다니며 상인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과 경기를 직접 체감하고 서민 경제 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지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북한의 서해상 GPS 교란과 오물풍선 도발 끝에 지난해 우리 정부는 남북 사이의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지돼왔던 접경지와 해상에서의 군사훈련도 재개됐습니다. 육군에서는 경기도 파주 스토리 사격장 표적지를 비롯해 군사분계선 5km 이내 사격장 등에서 포탄 사격 훈련을, 해군은 서해 완충구역 방향으로 포병 실사격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이 정지된 9.19 합의는 의결을 통해 다시 복원 가능한 만큼 국무위원 구성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막강한 국방력, 군사력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또 강화를 해나가고 한미안보 동맹도 강화를 하되 가능한 대화, 협력, 소통,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9.19 합의가 복원되면 무엇보다 재개됐던 훈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휴전선과 NLL 선상에서의 실사격 훈련이나 또는 항공 또 육상 해상에서의 모든 군사적인 위기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들이 당장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먼저 9.19 합의를 파기한 데다 이른바 남북 이국가 선언 이후 접경지 철책 공사를 비롯해 도로, 철도를 차단한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가속화하는 등 9.19 합의 당시와 지금의 정세가 달라진 점이 큰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다수 의석을 안고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초기 공언했던 개혁 법안들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뒤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3개와 검사징계법 개정안만 처리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선 공약인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전체 회의 의결은 보류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처리하는 속도, 이 법안의 처리 속도에 관해서 다소 다른 그러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 재판이 걸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을 축소하는 법안도 이미 본회의로 넘어갔지만 급하게 처리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못 박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논쟁 자체가 그 이유 없는 논쟁인 거예요. 진행된 재판도 다 정지되는 것은 헌법 정신인 겁니다. 지난 정부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에 묻혔던 권력 비위 의혹은 신속히 규명하되 방탄 논란이 뒤따를 입법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대하는 온도차도 느껴집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지만 당장 대선 전 연기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현직 대통령 재판 문제는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 조희대 사법부와 강하게 충돌했던 민주당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지켜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대법관 증원이나 헌법재판 대상에 법원의 판결을 추가하는 재판소원 같은 카드를 쥐고 당분간 사법부 기류를 주시할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선 패배 뒤 국민의힘 내에선 자성과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차기 지도 체제를 두곤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경랑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인데 자세한 내용은 박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도부 줄사퇴 속 거취 입장을 유보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단 없는 개혁이 자신의 남은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처절한 반성은 새로운 비대위가 아닌 지금 비대위의 몫으로 두는 게 진정 책임을 다하고 개혁을 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희 당이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단 없이 개혁하겠다는 그 마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제가 남은 소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원내대표 선출 날짜도 제시했는데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임기 내 남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친윤 세력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앞세워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신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퇴 선언은 했지만 차기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직을 유지하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이용해 당권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새 원내대표 선거 일정까지 정해진 마당에 비상식적인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당도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확산시키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선 패배 뒤에도 국민의힘 안에서 지도체제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는 이면엔 결국 당권 다툼이 있다는 해석이 중론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취임 뒤 사흘이 넘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때리기를 이어갔고 김문수 전 후보는 전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당권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던 것과는 상반된 행보인 건데 전당대회가 열릴 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개별 의원 차원 대국민 사과 릴레이가 이어지곤 있지만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으로 자중질환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당 쇄신과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선 내부 통합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선 막바지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당선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는 데 관여했는지와 댓글 작성에 대가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갈 무렵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리박스쿨 손모 대표 등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른바 자손단이라는 팀을 운영하며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대선 기간, 이게 여론에 실제적으로 어떤 반영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 2주 동안에 뭔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투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핵심은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나 부정하게 오간 대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당시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되면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 이어져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 아니라 리박스쿨이 부여했다는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등의 대가성은 없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자발적이라면 대가를 굳이 안 받아도 내가 나서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꼭 금전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리박스쿨은 자발적인 의사표현이었고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하며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동 중이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인 겁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사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수사당국이 사고 발생 며칠 뒤와 지난달 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데 이어 법원의 요청 사항을 보완해 이달 초 3차 청구한 영장마저 또다시 기각된 겁니다. 수사당국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나 범위 등에 있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는 있다면서도 중대재해 사고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과 지난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당시에는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고는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강제 수사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이 이미 노출된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수사당국은 영장 4차 청구를 비롯해 여러 각도로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진행한 합동 감식 자료를 분석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센터장 등 공장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SPC 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시와 공장장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대표와 SPC 삼립 법인뿐 아니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허 회장 등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복선전철 공사에 쓰이던 천공기가 아파트로 넘어지면서 관계 당국이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천공기를 해체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아파트에 걸쳐져 있는 천공기를 보며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고소 작업대를 타고 올라가 아파트 외벽이 파손된 흔적을 살핍니다. 경기 용인시 서천동에서 집안을 뚫는 중장비인 천공기가 아파트로 넘어지는 사고가 난 다음 날에도 소방과 지자체 등이 수습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혹시 모를 또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래 이런 공사 구간에서 땅꺼짐 형상도 있고 이래서 집 자체가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와중에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난 천공기는 인덕원에서 동탄 구간 복선전철 공사에 사용된 중장비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을 포함한 관계당국도 사고 현장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관계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 도로 400m가량을 통제하고 천공기를 해체하기 위해 대형 크레인 3대를 동원했습니다. 해체 작업은 천공기가 아파트와 부딪히면서 부서진 부분들을 위에서부터 크레인으로 잡아 안정시킨 뒤 진행됩니다. 천공기 윗부분을 지금 크레인에 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른 다음에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사고 직후 아파트를 진단한 결과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천공기 해체 작업이 마무리되면 용인시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 31일 이후 작업 없이 대기 중이던 천공기가 왜 쓰러졌는지 경찰도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한미 간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 재무부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협의를 면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류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9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GDP 대비 5.3%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는데
대미 무역 흑자가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우리 외환 당국이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외환 시장에 개입해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 흑자라는 두 조건이 충족됐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어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세워 통상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재지정되면서 파장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상호관세 문제로 한미 간 2+2 통상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 재무부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 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불신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관세 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일 런던에서 미중 간 무역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 대표단과 무역 합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를 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걸림돌 제거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타이완을 향한 프로젝트 참여 압박 강도도 더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북극권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남쪽으로 옮겨 액화한 뒤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초기 추산만으로 약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4조 원 이상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엑손모빌 등 미국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도 참여하려다 사업성이 불투명해 발을 뺀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알래스카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시추 활동이 금지됐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를 해제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우리나라나 일본, 타이완 등을 향한 투자 압박도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 장애물 제거로 관세 협상 테이블에 프로젝트 참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실제로 연방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은 알래스카 주정부는 최근 자신들이 개최한 알래스카 에너지 컨퍼런스에 한국과 일본, 타이완 정부 관계자를 초청했고 최종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고심 끝에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강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업성을 판단할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국위구선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새 정부가 그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일 관세 협상이 5번째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를 요구하던 일본이 철폐 대신에 인하를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액화 천연가스와 반도체 협력 등 대중국 패키지도 함께 제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5번째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모든 관세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모든 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일부만 가능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자동차 관세의 철폐가 아닌 인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 내에서 자동차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관세율 인하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별 공헌도를 추산해 이를 토대로 관세율을 낮춘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가 미국 무역 흑자에 공헌해왔다고 강조해왔습니다. あとその車330万台のうち30万台は米国からそれ以外の国に輸出をされて米国の貿易黒字を生むことに貢献をしているという事実関係があります。 또 미국 관세의 최대 표적이 중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히토류, 액화 천연가스, 반도체 협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양측은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문제 일부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가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수출액과 수입액을 상계 처리해 관세를 탕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베를린에서 열린 가족 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상세 규정을 만들거나 그런 방향으로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BMW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를 산다며 독일 업체들이 연간 약 40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 공장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확전을 자제하거나 화해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5일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를 지지한다며 그들은 위대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언급하자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사법부 내 모든 판사를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가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됐습니다. 투표율이 13%에 그친 가운데 대법관 당선자 대부분이 친여당 성향이어서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멕시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여러 장을 투표함 속에 차례로 밀어넣습니다. 대법관 9명 전원을 포함해 법관 881명을 뽑는 판사 선거가 멕시코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하고 있지만 모든 법관을 직접 선거로 뽑는 실험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Todos, porque nomás estaban hacia arriba, todos nomás hacia arriba. Y pues no es justo, entonces, que sea una justicia ya bien.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사법부 부패 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정원 축소, 임기 단축과 판사 직선제를 실시하는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2027년 한 번 더 선거를 하면 멕시코의 모든 법관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판사들이 파업에 나서 재판이 대거 중단되기도 했는데 투표 당일까지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우려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Poder judicial está hecho para proteger a la ciudadanía del exceso de poder. Entonces, ¿qué nos están haciendo? Es quitarnos nuestra protección. 개표 결과 대법관 9명 대부분 친여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등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우려가 현실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셰인바움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Si el objetivo hubiera sido controlar el poder judicial, pues hubiéramos hecho una reforma como la de Zedillo, que quitó a todos los que había, puso a los nuevos y él los nombró. 여러 명의 후보자를 뽑아야 해서 투표장에 누구를 뽑을지 적어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현지 언론은 개헌을 추진했던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도 이른바 커닝용지를 지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첫 판사 직접 선거를 완벽한 성공으로 평가했지만 전체 유권자 1억 53만 명 가운데 1,300만 명, 투표율이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공군 기지를 기습 공격당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키이우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며 여러 곳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가 현지 시각 5일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결정됐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힘써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성명에서 1944년 6월 미국의 주도로 영국과 함께 일명 D-Day, 즉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진격이 시작됐고 유럽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개입은 이제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1944년 미국이 지킨 정치적 책임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세일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에 매출이 늘었던 만큼 신선식품부터 가전까지 최대 반값에 파는 행사로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연휴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위해 육류 제품을 살피는 소비자. 할인 행사로 싼 가격에 한우를 구매해 기쁩니다. 남편도 있고 집에 딸이 있으니까 그래 같이 먹을 거예요.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대박! 마트 3사 등 유통사가 본격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롯데그룹은 20개 유통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를 18일 동안 진행하고 이마트도 사흘간 150여 개 가공식품과 생활필수품을 최대 50%에 제공합니다. 홈플러스는 11일까지 육류 제품을 할인합니다. 이 수박의 경우 조건만 갖추면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트들이 이렇게 할인 행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 백화점 3사는 1년 전과 비교해 모두 20%가 넘게 매출이 올랐고 마트 역시 품목별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공세에 밀린 오프라인 유통사에게 소비자가 매장을 찾는 연휴는 매출을 올릴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충동 구매를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꼭 사야 되는 그 제품이나 상품을 기록해놓고 그것만 가서 사고 가격을 좀 비교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비교한 다음에 사는 게. 또 카드 적용 등 할인 조건이 복잡해 미리 조건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찍어놓은 제품이 있다면 할인 기간엔 제품이 빨리 동나기에 일찍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러 왔었는데 좀 빨리 품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불황 속 유통사의 연휴 할인은 반가운 행사지만 현명한 소비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언론에서 영감을 받고 소재를 얻은 연극들이 잇따라 무대에 오릅니다. 무연고자들의 쓸쓸한 죽음을 다룬 유령과 또 언론 통제를 고발하는 보도 지침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배명수는 무연고자로 쓸쓸히 죽게 되고 시신 안치실에서 다른 유령들을 만납니다. 지난해 퉁소소리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받은 고선웅 연출이 14년 만에 발표한 창작극입니다. 이번 희곡은 사회에서 지워져 뿌리 없이 떠다니는 무연고자들을 다룬 르포 기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기획 기사에서 영감을 받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일부 쭉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조금 충격을 받아서 무연고자 또는 무적자들의 그 맨 마지막 가시는 길이 현실과 연극을 수시로 옮겨가는 극중극 형식인 이번 무대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렸습니다. 워낙에 이제 고선웅 연출님은 좀 색깔이 분명하신 연출님이시기도 하고 이 작품을 하기로 결정할 때 그냥 나는 이번에 물과 같은 존재가 되자. 인생은 무대고 그 인간은 배우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신현정이든 유령일이든 아무튼 정말 뭐 168번째 역할인데 이제 연극 재밌게 하고 놀자. 2016년 초연에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과 감각적 연출로 울림을 전한 이 연극도
6번째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제5공화국 당시 정부로부터 은밀하게 내려온 보도 지침을 폭로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 언론의 자유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배역의 이른바 젠더 프리 캐스팅을 적용해 인물의 본질에 집중하는 이번 작품은 4면 무대를 도입해 입체적이고 몰입도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독재가들의 장학금을 받아 성장한 선배가 후배를 돕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른들이 했지만 스스로 장학재단을 이끌어가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훈훈한 나눔과 연대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에 취업한 오석진 씨도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장학재단분들의 많은 도움과 금전적인 도움과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 씨처럼 고등학교 때 200만 원, 대학교 때 1,200만 원씩을 받은 장학생은 지난 13년 동안 모두 230여 명, 올해도 24명이 선정됐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기쁩니다. 저도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희망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뿔뿔이 금융기관의 주도로 독지가들도 힘을 보태는 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세상에 기여하고 봉사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도움을 주도록 다리를 놓은 장학재단에서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조직을 장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5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던 강원도 동해시의 한 폐광산이 라벤더 향기 가득한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라벤더가 활짝 피기 시작하면서 오는 14일부터 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짙푸른 호수가 펼쳐집니다. 옆에 있는 축구장 3개 크기의 라벤더 정원. 13,000본의 잉글리시 라벤더가 보랏빛 물결을 이루며 은은한 향기를 전합니다. 5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던 폐광산이 낙원을 뜻하는 무릉별 유천지 관광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시멘트 회사가 복구비 대신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동해시는 304억 원을 들여 정원과 체험 시설을 꾸몄습니다. 이전에 여기가 광산이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꽃들로 채워져 있는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25m 높이에서 시속 80km로 하늘을 나는 스카이 글라이더는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석회석을 운반하던 옛 채석장도로 1.5km 구간은 무동력 카트 체험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호수에선 오리배와 카약을 즐기며 더위도 식힐 수 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잘 내려왔고 주위 경관도 좋았고 가족끼리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지로도 주목받으면서 2021년 개장 이후 누적 입장객은 57만 명을 넘었고 수익은 85억 원에 이릅니다.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는 라벤더 축제도 열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안가 방파제 구조물 사이에 50대 낚시객이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경비정을 보내 소방과 함께 낚시객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낚시객과 관광객이 방파제 구조물에 실족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이 엔제 포스테콜루그루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력을 평가하고 깊이 고민한 끝에 감독을 경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은 아주 위대한 순간 중 하나지만 감정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한 프로야구 두산이 신예 선수들의 활약 속에 기분 좋은 2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은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김대한과 김동준, 양의지의 솔로 홈런 3방울 앞서 롯데를 5대2로 꺾었습니다. 선발 잭 로그는 6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4승째를 거뒀습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낮에는 반소매 옷차림이 어울립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구미는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온열 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에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북부 산간은 오후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볕이 강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강릉은 24.7도까지 올라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안동이 15.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8도, 청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에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들이 갔다가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아지겠는데요. 몇 시가 가장 붐비는지 알고 이동한다면 연휴 일정에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오후 5시가 가장 힘겹겠고요. 내일은 오후 4시가 가장 극심한 정체가 살펴지겠습니다. 이 시간대를 피해 이동하는 게 보다 더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체가 살펴지는 노선은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에 살펴집니다. 초월터널 부근 교통량 많아지면서 속도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오늘 나들이길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잠시 후 11시 때가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와 화도 사이 정체가 가장 길게 살펴지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경기권 중심 정체일 텐데요. 동군포와 마성에서 가성 맞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유일한 정체가 시구간에 살펴집니다. 잠원 나들목 부근 끝자락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잠시 후 오전 7시부터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1차로 전용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1차로 쪽은 잘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호남선에서 올라온다면 15번 서해안선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오후 5시 때 충청권인 당진 부근의 교통량이 가장 많겠고요. 경기권에서는 서평대기 힘겹겠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